이론 강의 41강, 42강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59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요런 간단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맞고요. 전형 계약 중에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면 언제나 유상 계약이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유상 계약이 언제나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죠.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요. 옳은 거.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면서 쌍무 계약. 이거 그냥 바로 답이 1번이네요. 매매 계약은 유상은 맞는데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증여 계약은 무상 계약이긴 맞는데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계약이고, 사용대차가 무료로 뭐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낙성인데 편무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면서 쌍무 계약이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니라 낙성 계약,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 증여 계약 낙성 계약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도급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니에요. 그냥 낙성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 그래서 답은 3번. 요런 거 맞춰줘야 됩니다. 자, 4번. 4번은 요 3번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앞에 배운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이런 거 배웠죠. 의사표시에서 요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를 했어. 뭐 청약 같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표시를 보낸 다음에 A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꼭 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A가 B한테 의사표시인 청약을 보냈어요. 그래 보냈는데 이 B가 뭐가 됐냐면 여기는 보낸 사람 표의자가 아니라 요 받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이 제한 능력자는 청약을 받을 수령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A가 요걸 보냈더라도 이 청약이 도달했다고 A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그런데 만약에 요 법정 대리인이 이제 이 청약을 보낸 걸 알았다. 그러면 A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항할 수 없다, 있다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3번부터 읽어볼 테니까.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해서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러면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 사실을 알았으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청약으로 대항할 수, 이 말도 더럽게 어렵게 해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뭐냐면 너 내 의사표시 받았지라고 도달했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이거야.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받으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만 뭐냐면 이거랑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1번부터 볼게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죠. 답이 2번이네요. 옳은 거 찾으니까. 3번은 틀렸고. 4번.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 승낙. 자, 그럼 이거는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러면은 그냥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면 틀리고, 이건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갑의 승낙이 있어야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틀렸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어. 그럼 이건
청약인 거예요? 청약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지 요 계약이 성립하는데 의사표시 했다 그래서 바로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긴 한데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자,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중개 계약은 우리 민법상에 전형적인 계약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형 계약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니까 비전형 계약이다.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교환 계약은 무상이 아니에요. 교환 계약은 유상이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다. 매매, 교환 같이 한 번 대금 치르고 한 번 교환하고 마는 거는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 같이 꾸준히 임차료 내는 거 있죠. 그게 계속적 계약입니다. 4번 증여계약은 편무이면서 무상계약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죠. 답이 5번입니다. 161페이지 6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격지자건 대화자건 철회를 하려면 도달 전에 청약이 도달 전에 철회해야 되죠. 이거 틀렸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죠. 승낙은 청약자에게만 해야 되고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효력을 상실한다면 틀립니다. 사망한 경우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 아니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발신주의. 틀렸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7번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의 해제하고 둘 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그냥 해제하고 합의자가 안 붙는 그냥 해제하고 그냥 해제는 얘네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 회의인데 요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청약과 승낙이 야 이거 나 해지할게 그래 해지해라는 청약과 승낙이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걸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괜히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자 볼게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죠. 맞고 계약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대요. 그러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죠. 오케이. 그래서 효력을 잃고 새로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붙잖아. 이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잃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자,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 자, 이거 교차 청약이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이게 뭐예요? 둘 다 도착했을 때, 둘 다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고요. 4번. 청약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게 구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이 그냥 4번이네요.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자, 이거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뭐예요? 이게 의사실현이잖아요. 그죠? 이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랬죠. 청약자에게만 승낙해야 된다. 3번. 청약과 승낙은 그러니까 요 맞다고요. 없다가 맞다고.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데 그 효력을 잃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서 무효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맞고. 3번. 계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하고. 맞고요.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교차 청약에 있어서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늦게 도착하는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답은 4번이에요. 자, 163페이지 10번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엉뚱하게 병이 승낙했대요. 그럼 이거 주관적 불합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 안 해요. 계약이 성립 안 해.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자, 니번.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내용이 일치되는데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대. 이건 교차 청약이니까 이 경우에는 성립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디귿이랑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했지만 그 의사 표시가 갑에 도달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죠. 왜? 왜냐면 갑이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을 해놓고 의사 표시를 보내놓고 얘가 사망을 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여기에 있는 의사 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 갑에게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겠네요. 자, 4번. 리을 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10,000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갑에게 도달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갑이 요걸 받고 10,000원 깎아줄게라고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 날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 복잡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도달하기 전까지. 자, 봐봐요. 6년 10월 3일 갑은 을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했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넣었는데 이게 10월 3일이고 10월 3일 날 바로 도달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러면은 바로 도달했으니까 철회를 못 하겠네. 그리고 언제까지 알려달라 그랬냐면 10월 27일까지 18시까지 승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려달라고 한 거죠. 자, 볼게요.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돼야 되고 맞고요.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이때까지 승낙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갑이 철회를 하려면 의사표시를 철회를 하려면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이메일이니까 잽싸게 도달했죠. 이 경우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착을 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갑이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4번. 10월 27일 20시경 갑에게 이메일을 보내진
을의 승낙을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27일 18시까지 보내라 그랬는데 27일 20시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요거는 그 승낙이 연착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이 승낙을 다시 해야 돼.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을 하죠. 5번. 만약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오케이. 의사표시를 발송하더라도 발송한 이후에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64페이지예요. 자,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하죠. 원칙이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도달 전에는 할 수 있고 자 3번 격지자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그렇죠.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 발송할 때 성립.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을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상대방이.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요것도 날짜 문제예요.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갑의 편지가 9월 14일에 발송하여 9월 16일에 도달했대. 그러면 지금 9월 14일 날 편지를 보내가지고 9월 16일에 도달했어요. 그럼 철회를 그리고 10월 5일까지 승낙할지 말지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월 16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요 갑이 을에게 요게 중요해요. 10월 5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우편으로 보냈다는 말로 이게 격지자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알려줬는데 사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 갑과 을이 격지자라고 이렇게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편으로 며칠씩 걸리니까 이건 격지자야 라고 요거를 봐야 돼요. 우리 문제를 풀면서 좀 불친절한 문제죠. 자, 기억번. 갑이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의 청약을 효력을 잃지 않죠. 철회해도 안 돼. 왜? 9월 16일 전에 했어야지. 그죠? 틀린 거 근데 또 틀린 거 고르래. 그러니까 틀렸는데 틀린 거 찾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다 알아야. 그러니까 디귿을 알아야 돼. 디귿을 니은 디귿 다 알아야 돼. 니은 디귿 다 알아야 돼. 자, 을이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9월 22일에 성립합니까? 자, 봐봐요. 얘네들이 격지자이기 때문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한 20일 날 계약이 성립하지 22일 날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어요. 둘 다 틀렸네. 답이 요거. 그러니까 답은 얘가 아니에요. 지금 디귿까지 봐야 돼. 이건 다 알아야 돼.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네. 자, 디귿번. 을이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그러니까 10월 5일 전에 승낙을 답을 하긴 했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과 변경을 가하면 을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디귿이 맞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좀 불친절한 문제입니다. 이게 격지자라고 명확하게 서술을 해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럼 14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죠. 맞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요.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있으면 취소나 무효의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불합의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 틀린 거 찾으니까.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은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할 때죠.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하면 여기 발할 때 또는 발신할 때 조심하세요. 이 자리에 슬쩍 청약 집어넣고 도달 집어넣었어요. 요거 조심. 요 되게 지적법스러운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15번.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된다. 맞고요.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 도달이라 그러는지 발송이라 그러는지. 자,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청약자가 그 변경이 가해져 온 승낙에 승낙을 해야지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 그랬어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금 나온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온 거 계속 나와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갑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했고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어. 근데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했대. 그럼 이거 뭡니까?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 나왔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배신한 거에 대한 그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춰 갑이 을에 입은 손해를 이게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면 안 물어줘 손해배상할 필요 없는데 상당하지 않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은 신뢰한 갑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라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66페이지.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자, 이거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돼. 원시적이란 건 계약 체결 전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대요. 그럼 이거는 전부 불능이 아니잖아요. 일부가 불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이 안 되고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대요. 그럼 이거 원시적인 전부 불능이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근데 3번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후 매수해서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면 벌써 계약한 다음 단계까지 다 넘어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소가 되거나 그림이 파손되거나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다 원시적인 불능이 아니에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죠. 2번.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하죠. 맞고. 3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도 요하죠. 선의 앤드 무과실인데 선의만 요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을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왜? 전부 불능이 아니니까.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인 이행 불능이래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이 되죠. 왜? 원시적 불능이니까. 그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계약 교섭이 부당 파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으면 정신적 피해 보상, 아니 피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요거면 안 돼. 지금 2, 3, 4번은 좀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이런 비용이 준비한 게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나 또는 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한 이런 내용,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라고 마치 계약이 될 것처럼 하고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이런 거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 이게 좀 디테일해요. 뭐 이렇게 비용까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수준까지 가면 수험생들이 맞추기가 좀 힘들죠. 아무튼 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작지어진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현상 광고 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에서 현상 광고 계약이 거의 유일한 요물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요 쌍무 계약이 도급 계약이란 건 도급 계약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몰랐다고 쳐요. 근데 요 무상으로 하는 임치 계약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디다 맡기는 거든 물건을 맡기는 그런 계약인데 무상이니까 마치 증여와 사용 대차처럼 요 무상 계약이면서 요거 편무 계약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잘 모르더라고. 요거는 요 두 개는 잘 모르더라도 요 세 개만 갖고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요 21번은 날짜가 답 찾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갑은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틀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발송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도착이 갑이 을에게 보낸 요 청약이 5월 1일 날 도착을 하고 5월 8일 날까지 이날까지 승낙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기한을 줬어. 자, 그러면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의 효력이 생기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그냥 날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답이 2번이에요. 자, 3번. 나머지 해설을 위해서 그냥 날짜를 좀 보면은 갑이 을에게 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할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4번. 5월 15일 승낙한 경우에 그러면 이게 5월 8일을 넘어갔으니까 연착이네. 연착의 승낙이네. 승낙의 연착.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그 다음에 갑에게 5천만 원으로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면 이거는 의사의 불합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고요. 계속 나오죠. 계속. 그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죠.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고 했습니다. 청약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될 때. 그죠?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같은 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죠. 자,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하는데 5번을 잘 모르더라도 4개를 다 제거했더니 답이 5번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견적서 같은 거 제출하는 거는 이게 청약의 유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약관인데 지금 이게 32회 때 한번 나와서 다 틀렸어요. 이 약관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2개만 보자고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는 약관 작성자가 보험사죠. 보험사가 불리하게 제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약관을 뿌리니까. 그래서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뭐 그냥 약관은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나오는 거 계속 나오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